아들 하나 못 낳고 밥을 처먹어, 이년아. 시어머니가 제가 차린 밥상을 두 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마루에 쏟아지고 밥 공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양은 냄비를 집어들더니 제 머리 위로 내리쳤습니다.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파에 누운 남편은 TV만 봤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묻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맨주먹에 3만 7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병원 로비 바닥에 엎드려 수술비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새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쓸모없다고 내쫓았던 바로 그 손녀 셋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의 가난한 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고 유일한 편이었던 어머니마저 제가 14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읍내봉제 공장에 들어간 저는 22살이 될 때까지 재봉틀 앞에서 청춘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해 가을 공장에 원단을 실어 나르던 트럭 운전사 박종태를 만났습니다. 추운 날이면 호빵을 사다가 제 작업대 위에 슬쩍 올려놓고 가는 말수 적고 웃는 얼굴이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은 저는 박종태에게 금세 마음을 내주었고 만난 지 석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복녀는 첫 만남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종태 너는 눈깔이 삐었냐? 허우대 멀쩡한 놈이 여자가 없어서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공장대기를 데려와. 쯧쯧 꼴의 계집이라고 엉덩이 흔들고 꼬리친 거 아니요? 아주 재수가 없으려니까. 박종태의 등 뒤에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는 그 말에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복녀가 부엌 쪽으로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야, 너 귀 먹었어? 시집 왔으면 밥값을 해야 할 거 아니여. 멀뚱멀뚱 서서 뭐해? 당장 부엌에 기어 들어가서 밥 안 안치고. 어휴, 맹한 것.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박종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살에 고개를 돌려버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눌렀습니다. 봉제 공장보다는 나을 거라고, 남편이 곁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댁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첫 해에 첫째 딸 은서를 낳았습니다. 오복녀가 산부인과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포대기에 쌓인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님. 아주 예쁜 공주님이에요. 그 말에 오복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 공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우리 집안대 끊기게 생겼네. 고추도 못 따는 쓸모없는 기집애를 낳고 자빠졌어. 오복녀가 포대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쓸모없는 것.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오복녀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상 위에 누운 저는 갓 태어난 은서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면 되겠지. 그러면 시어머니도 달라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듬해에 둘째 딸 은채를 낳았습니다. 오복녀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를 맞이한 것은 현관 앞에 내동댕이 쳐진 제 짐가방이었습니다. 오복녀가 안방 문을 열고 나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4명이야. 또 딸?
연달아 기집애를 둘이나 낳아? 내년이 기어코 우리 박씨 집안대를 끊어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리 내놔라. 이 재수 없는 기집애. 당장 그 가방 들고 친정으로 썩 꺼져. 쓸모없는 밭에서는 싹수도 노란 법이여. 저는 한쪽 팔에 갓난아기 은채를 안고 다른 팔로 은서의 손을 잡은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종태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박종태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텔레비전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 둘을 재우고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셋째 딸 은지를 낳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산후조리는커녕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은 몸으로 저는 부엌에 서서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워서 4사람분의 밥상을 거실로 날랐습니다. 오복녀가 상 앞에 앉더니 반찬 하나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려 눈앞에서 찬찬히 살피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밥상 모서리를 잡아 힘껏 뒤집어 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마루에 쏟아지고 밥공기가 깨지며 사방에 밥알과 반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고 밥이 목구멍으로 쳐넘어가냐. 이 독한 년아. 기집애만 줄 줄이 셋을 낳은 년이 무슨 염치로 쌀밥을 처먹어. 이깟 반찬 쪼가리 해다 바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냐? 당장 다 치워버려. 오복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개수대 옆에 있던 양은 냄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어진 밥알을 줍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양은 냄비가 제 등짝을 정통으로 내리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오복녀가 다시 냄비를 치켜들며 제 머리 위에 내리꽂았습니다. 이 밥버러지 같은 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거머리 같은 기집애들 싹 다 데리고 당장 나가란 말이야. 내 아들 잡아먹기 전에 썩 안 꺼져? 콱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 머리에서 띵하고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뜨거운 것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소파 위에 드러누운 박종태는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 시끄러워 죽겠네. 뉴스 좀 보자. 어이, 빨리 안 치우고 뭐해? 냄새나게 진짜. 저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박종태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종태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쪽에서 은서와 은채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겁에 질린 은서가 동생 은채를 끌어안고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뉘어둔 셋째 은지가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엎드린 채 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오늘 밤 안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어휴,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내일 아침에도 내 눈에 띄면 그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오복녀가 투덜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종태도 텔레비전을 끄고 안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오복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집안이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장롱 구석에서 가장 큰 청가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얇은 내복 몇 벌과 기저귀를 쑤셔 넣고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박종태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안에 있던 지폐 몇 장을 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지폐를 3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잠든 은지를 포대기로 가슴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은서의 오른손을 잡고 은채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은서가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할머니가 또 때려? 나 무서워. 저는 은서의 입에 검지를 가져다 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젖은 손수건처럼 축축했습니다. 손잡이를 아래로 내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한겨울 새벽의 칼바람이 정면으로 몰아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의 손을 꽉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중에는 박종태의 지갑에서 빼온 37,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을 이끌고 어두운 골목길을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은서가 슬리퍼를 끌며 비틀거렸고 은채는 저의 팔에 매달려 잠결에 칭얼거렸습니다. 가슴에 묶인 은지는 칼바람에 얼굴을 파묻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변두리를 1시간 넘게 헤맨 끝에 간판 불빛이 반쯤 나간 허름한 여관을 찾아냈습니다. 여관 카운터에 앉아 졸고 있던 주인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요. 방 하나만 주세요. 제일 싸고 작은 방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이 밖에서 얼어 죽게 생겼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관 주인이 돈을 집어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따, 아줌마. 장난해? 지금 장사 밑지라는 거여 뭐여? 이 돈 가지고는 택도 없소? 애가 셋인데 어딜 이 돈으로 들어오려고 혀. 딴 데 가봐, 딴 데. 아저씨, 제가 내일 아침에 바로 일자리 구해서 나머지 돈 꼭 드릴게요. 우리 애들 밖에서 다 얼어 죽어요.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좀 살려주세요. 제가 방 청소라도 싹 다 해놓고 갈게요. 여관 주인이 귀찮다는 듯 열쇠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아휴, 진짜 재수옴 붙게 생겼네. 알았으니까 저쪽 구석방으로 들어가요. 애들 시끄럽게 울면 당장 쫓아낼 거니까 조용히 자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 들어서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장판 위에 은서와 은채를 눕히고 가슴에서 은지를 풀어 두 언니 사이에 뉘었습니다. 세 아이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 뼈를 갈아서라도 반드시 사람답게 키우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장판 위에 떨어졌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저는 여관 밖으로 나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섰습니다. 전봇대에 붙은 구인 광고 전단지에 적힌 번호를 하나하나 눌러가며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관방에 짐을 푼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37,000원은 진작에 바닥이 났고 구인 광고에 전화를 돌려봐도 갓난아기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일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아침부터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오늘까지야. 돈 없으면 방 빼. 저는 새 아이의 옷가지를 청가방에 쑤셔넣고 여관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은서가 제 점퍼 자락을 잡아당기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은서의 손만 꽉 쥐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데리고 버스 2대를 갈아타며 박종태가 다니는 운송회사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생활비라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아이들 분유값이라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 박종태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로비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박종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종태의 팔에 낯선 여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파마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박종태의 팔짱을 끼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종태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박종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은지를 가슴에 안은 채 박종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종태야, 이게 뭐야? 이 여자가 누구야? 박종태가 제 손목을 잡아 옆으로 끌어당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쳤어. 여기까지 왜 와? 아이들이 굶고 있어. 분유값이라도 줘. 박종태가 제 손목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나간 거잖아. 내가 애들 데리고 도망친 거잖아.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종태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경비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 자꾸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여자야.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박종태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종태야, 애들 아빠잖아. 은서가 밥을 못 먹어서 쓰러졌어. 제발. 경비원이 제 팔을 잡아 뒤로 젖혔습니다. 가슴에 안고 있던 은지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서와 은채가 제 다리에 매달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정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째이며 살같이 벗겨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어진 채 박종태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박종태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박종태는 제가 집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저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와 세 딸은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갈 곳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낮에는 지하철역 대합실 구석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역 주변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빈 캔과 종이 박스를 주워 모아 고물상에 가져가면 1,000원, 2,000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사서 은서와 은채 입에 반쪽씩 넣어주었습니다. 은지에게는 분유 대신 설탕을 탄 미지근한 물을 먹였습니다. 밤이 되면 공원 공중화장실로 들어가 아이 셋을 끌어안고 문을 잠갔습니다. 타일 바닥의 한기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바깥보다는 바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거리 생활 열흘째 되는 날 은채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추위와 영양실조가 겹친 탓이었습니다. 은채가 제 품에서 축 늘어지더니 눈을 까뒤집으며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은채야, 은채야. 눈 떠. 엄마 좀 봐. 저는 은채를 안고 공중화장실 세면대로 달려가 차가운 수돗물을 손에 받아 은채의 이마와 목을 연신 닦아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립밖에 없었습니다. 해열제 한 알쌀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은채를 끌어안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이마를 벽에 박으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채를 업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생활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적상 남편이 있으시네요. 남편분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남편이 도망갔어요. 연락도 안 돼요. 아이가 아파 죽게 생겼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이혼 서류를 먼저 갖춰오셔야 해요. 저는 동사무소를 나와 근처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급식소에서도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다리가 풀려 급식소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서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열이 펄펄 나는 은채의 이마를 손등으로 짚어보았습니다. 6살짜리 은서가 저를 올려다보며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은서가 은채 아프지 말라고 해줄게. 괜찮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넘어가도록 울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더라도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장통 근처의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 배가 볼록한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아파 죽게 생겼어요. 무슨 일이든 할게요. 제발 일을 시켜주세요. 소장이 제 등에 엎인 은채와 뒤에 서 있는 은서, 은지를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줌마, 여기 건설 현장이야. 애기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 뭐든 할 수 있어요. 시멘트도 나르고 철근도 나를 수 있어요. 제발이요. 저는 소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소장이 한참을 저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여기 적힌 주소로 와. 폐기물 치우는 일이야. 위험해도 나는 몰라.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 쥐고 수십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은지를 등에 업고 은서와 은채의 손을 잡고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안전모 하나 없이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현장에서 깨진 벽돌과 콘크리트 조각을 양손으로 퍼날랐습니다. 은서와 은채는 현장 구석 한바집 뒤편 나무 그늘에 앉혀놓았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엄마가 밥 사올 때까지 꼭 여기 있어. 은서가 은채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등에 엎인 은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올렸습니다.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한바집 뒤편으로 달려가 두 아이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은서가 은채를 끌어안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다시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소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꽉 쥐고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열제 한 통을 사서 은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모퉁이 분식집에서 찐만두 한 봉지를 샀습니다. 은서와 은채가 뜨거운 만두를 한 입 베어 물고 볼을 부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만두를 먹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오물오물 씹는 모습을 바라보며 청가방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들을 사람답게 키워내겠다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분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박종태, 오복녀, 나를 짓밟은 사람들 두고 보자는 말이 이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일이 재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이 끊긴 저는 또다시 내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이들 입에 넣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재래시장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상인들이 좌판을 걷어내고 간 자리에 짓밟힌 배추 겉잎과 시든 무청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배추 잎사귀에서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을 내리굶은 탓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갑자기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이 확 가까워졌습니다. 비닐봉지가 손에서 미끄러지고
저는 젖은 시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좀 봐. 여보, 빨리 나와봐. 굵은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를 한 할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덩치가 큰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어휴, 이 비를 맞고 쓰러졌어. 얼른 안으로 들여. 할아버지가 제 한쪽 팔을 어깨에 걸치고 저를 부축해 들어간 곳은 시장 골목 안쪽의 낡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 뒤편의 작은 방문을 열고 따뜻한 방바닥에 저를 눕혔습니다. 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요, 제 아이들. 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어깨를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시장 입구, 처마 밑에 3명. 할아버지가 우산을 집어들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할아버지가 은서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다른 팔로 은채를 끌고 있었고 은채는 등에 은지를 업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빗물에 흠뻑 젖어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4개를 쟁반에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진한 고기 국밥이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은서가 뚝배기 앞에 앉자마자 숟가락을 움켜쥐고 국밥을 퍼넣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도 언니를 따라 두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밥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따뜻한 밥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려 밥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울지 말고 일단 밥부터 먹어.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온몸에 피가 다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가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어린 것들을 데리고 이 꼴이야.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밥상을 엎은 시어머니 이야기, 불륜을 저지르고 저를 길바닥에 내쫓은 남편 이야기, 건설 현장에서 아기를 업고 시멘트를 나르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이 자꾸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방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코를 훌쩍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 뒷마당 창고 비워. 거기 방 만들어주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도 그러려고 했어. 할머니가 저를 향해 돌아앉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오래전에 자식을 하나 잃었어. 교통사고로. 그 뒤로 이 식당이 전부였지.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뒷마당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치우면 방이 돼. 거기서 아이들이랑 지내. 밥은 걱정하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마가 장판에 닿도록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절은 됐고 내일 새벽부터 나와. 일이 산더미야.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국밥집 셔터를 올렸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채우고 뼈를 넣어 육수를 올렸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걸레로 박박 문지르고
무거운 양념통과 쌀포대를 창고에서 끌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 들어서며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벌써 다 해놓은 거야. 밥통도 올려놨어요. 반찬도 손질해 놨고요. 할머니가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드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육수를 저으며 얼굴에 뜨거운 김이 들이닥쳐도 식당 바닥을 무릎 꿇고 닦다가 무릎 가죽이 벗겨져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가한 시간이면 홀 구석 탁자에 새 아이를 앉혀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문지 위에 큰 글씨로 가나다라를 적어주면 은서가 따라 쓰고 은채가 옆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언니 글씨를 흉내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숟가락을 빨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저에게 어떤 손님은 봉투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넣어 슬쩍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갔고 어떤 손님은 자기 아이가 입던 옷과 학용품을 봉지째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서가 손님이 가져다 준 연필로 처음 자기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쓰던 날, 저는 주방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행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되면 창고방에 새 아이를 나란히 눕혔습니다. 손님이 식당에 두고 간 낡은 위인전과 찢어진 백과사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어려운 글자는 더듬더듬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은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 저는 은서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될 수 있어. 너희 셋 다 될 수 있어. 엄마가 만들어줄게. 은서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채와 은지도 언니 옆에 바싹 붙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반드시 의사로 키우겠다고 세상 누구보다 번듯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말입니다. 창고방 천장에 갈라진 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국밥집 창고방에 정착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은서가 17, 은채가 16, 은지가 13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 외에도 새벽 시간에 상가 건물 계단을 청소하는 투잡을 뛰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상가 건물 3곳의 계단을 걸레로 닦고 4시에 국밥집으로 돌아와 가마솥 육수를 올렸습니다. 손이 퉁퉁 부어서 주먹을 쥘 수가 없는 날이 태반이었고 손가락 끝에 지문은 진작에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문제집을 한 권이라도 더 사줄 수 있다면 그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제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비좁은 창고방 책상에서 코피를 흘려가며 공부한 은서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매번 최상위권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은서가 성적표를 내밀 때마다 저는 손등이 갈라진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저의 피로를 녹여주는 보약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은서가 식당 홀 의자에 앉아 긴 봉투 하나를 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은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낸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붙었어. 나 의대 붙었어. 수석 장학금이래.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은서가 내민 합격 통지서를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고무장갑에서 설거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저는 은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은서의 교복 어깨가 설거지 물에 젖었지만 은서도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가 즉석에서 시장 상인회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시장통 입구에 빨간 글씨로 국밥집 은서 양의대 수석 합격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가마솥에 소머리를 통째로 넣고 국밥을 끓였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와 국밥 한 그릇씩을 먹으며 저희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줌마 진짜 대단해. 그 고생을 하고 딸을 의사로 만들다니. 과일 가게 사장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합격은 은채와 은지에게 불을 질렀습니다. 은채가 창고방 책상에 앉아 참고서를 펴며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도 언니처럼 하자. 엄마 손 좀 그만 망가지게 하자.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그날부터 두 자매는 나란히 앉아 밤 12시가 넘도록 책장을 넘겼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은채의 차례가 왔습니다. 은채가 우체부에게서 받아든 등기봉투를 뜯더니 안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과를 지망하는 은채도 언니와 같은 대학의대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은채가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아픈 사람 많이 살리는 의사 될게. 저는 은채의 양보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제 손바닥이 은채의 매끈한 볼에 닿았습니다. 은채가 제 손등에 볼을 비비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막내 은지가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카운터에 종이 한 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도 붙었어. 응급의학과. 저는 국자를 든 채 주방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은지의 합격 통지서를 집어든 할머니가 안경을 코끝까지 내리고 글씨를 읽더니 국자로 가마솥을 3번 내리쳤습니다. 3명이야. 셋 다 의대야. 할아버지가 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 허허. 셋 딸 모두가 같은 명문대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벽면 정중앙에 셋 딸의 합격 통지서를 나란히 표구에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액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거 진짜예요. 딸 셋이 다 의대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앞치마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침이 잦아진 것은 은지가 의대에 들어간 해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허리도 점점 굽어져 가마솥 뚜껑을 여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두 분은 더 이상 식당 운영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의 은행 대출을 보태어 노부부에게 넉넉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봉투를 내밀자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안 돼. 너무 많아. 아버님, 받으셔야 해요. 이건 제가 갚을 수 있는 것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할머니가 봉투를 받아들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와 아이들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은인이세요.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고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밥집을 정식으로 인수한 일대 사장이 되었습니다.
제 손맛이 입소문을 타더니 지역 방송에까지 소개되었고 국밥집은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야 하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고된 의대 공부 속에서도 방학이나 주말이면 세 딸이 어김없이 가게에 나왔습니다. 은서가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은채가 뜨거운 뚝배기를 홀로 날랐습니다. 은지는 카운터에 앉아 계산을 도왔습니다. 세 딸이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누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카운터 뒤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 딸이 설거지를 마치고 제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은서가 제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절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손등 가죽이 갈라진 제 손이었습니다. 은서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채가 제 왼손을 가져다가 자기 볼에 대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은지가 제 두 손을 번갈아 쓰다듬으며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반드시 최고의 의사가 될게. 엄마 남은 인생은 우리가 책임질게. 저는 세 딸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대답 대신 세 딸의 손등을 한 번씩 꾹 눌러주었습니다. 세 자매가 모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낡은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기름때가 베어든 앞치마를 벗고 가마솥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세 딸이 십시일반 모은 자금으로 장만한 전망 좋은 고급 아파트의 현관문을 처음 열던 날,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 마루 위에 맨발로 섰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나무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넓은 거실, 커다란 유리창,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내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흉부외과 교수로 임용된 은서가 저를 불러앉히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은채랑 은지를 내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올게. 셋이 같은 병원에 있어야 엄마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은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병원 내과에서 자리 제안이 왔어. 나도 옮길게. 은지가 소파에 기대앉으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응급의학과 펠로우 자리 알아봐줘. 셋이 다 같이 다녀야 엄마가 안심하잖아. 은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딸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기념일이 마침 제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세 딸이 커다란 상자 3개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은서가 상자에서 꺼낸 것은 새하얀 의사 가운이었습니다. 가슴 주머니 위에 강은서라는 이름이 곱게 자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채가 두 번째 가운을 꺼내 펼쳤습니다. 강은채라는 자수가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가 세 번째 가운을 꺼내 들며 씩 웃었습니다. 강은지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세 딸이 거실벽 옷걸이에 가운 3벌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얀 가운 3벌이 나란히 걸린 모습은 제가 이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은서가 제 뒤에서 양손으로 제 눈을 가리더니 거실 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엄마, 눈 떠도 돼. 눈을 떠보니 거실 탁자 위에 제 얼굴만 한 카네이션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카네이션 사이에 작은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세 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엄마에게. 저는 꽃바구니를 가슴에 안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카네이션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병원에서 난도 높은 심장 수술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켰더니 뉴스 화면에 은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선 은서의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꽉 쥐고 텔레비전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더니 과일 가게 사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어제 텔레비전에 큰딸 나온 거 봤어요. 대단하다, 진짜. 저는 과일 봉지를 양손에 들고 서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세 딸이 퇴근하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서가 와인병을 따서 4개의 잔에 나누어 부었습니다. 은채가 잔을 들어 코끝에 대며 향을 맡았습니다. 은지가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엄마한테 건배. 4개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은채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기억나? 여간방에서 우리 넷이 이불 하나 덮고 잤던 거. 은서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건설 현장 한바집 뒤에서 은채 손잡고 앉아있던 거 아직도 생각나. 먼지가 얼마나 날렸는지 코를 풀면 시커먼 게 나왔어. 은지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기억도 안 나. 포대기에 엎여 있었으니까. 은서와 은채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웃으며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벽 2시에 일어나 계단을 닦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딸들이 매달 넉넉한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화점에 들어가 세련된 원피스를 맞추어 입었습니다. 탈의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만 빼면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멋진 여자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저는 좌석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저의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3명의 의사 딸을 키워낸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고 소외계층을 돕는 대형 봉사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봉사단체의 단장을 맡아 과거의 저처럼 거리에 나앉은 어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쌀과 기저귀를 나르고 아이들의 학용품을 챙겼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응급실에서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명을 살려내어 병원장에게서 특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세 딸과 함께 병원장실을 찾아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은지가 표창장을 2손으로 받아들고 저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은지의 흰가운 소매를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매일 밤 푹신한 침대에 누울 때마다 저는 2손을 모았습니다.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세 딸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시댁을 나온 그 겨울밤부터 지금까지 꼬박 30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셋째 은지를 안고 시댁을 나온 지 정확히 30년이 되던 해의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미혼모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2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신호등 소리가 멀어지더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한복판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간 곳은
세 딸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들것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여자 환자 58세, 길에서 의식 잃고 쓰러졌습니다. 호흡 불안정합니다. 응급실 당직이었던 은지가 들것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은지의 두 다리가 멈추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볼을 감싸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중환자 처치 준비해요. 빨리. 은지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실려왔어. 응급실이야. 빨리 내려와. 전화를 끊고 바로 은채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수술복 차림의 은서가 응급실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은채가 흰 가운 자락을 펄럭이며 뛰어왔습니다. 세 딸이 제 들것 주위에 섰습니다.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가늘게 숨을 쉬고 있는 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서가 이를 악물고 옆에 있던 동료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넣어주세요. 심장 쪽 전부 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료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세 딸 앞에 섰습니다. 심장 판막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은서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은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몸을 심하게 혹사한 흔적이 있어요.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은채가 뒤로 돌아서며 입을 손등으로 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응급실 벽에 등을 기대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지가 두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같은 병원에 있으면서 왜 엄마 몸을 미리 못 봤을까? 은서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참 뒤에 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울지 마. 지금 울 시간 없어. 엄마 살리는 게 먼저야. 은서가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교수님, 저 은서입니다. 제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이 필요한데 교수님께서 직접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은서의 스승이자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응급실로 내려와 검사 결과를 살폈습니다. 병원장이 은서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마. 걱정하지 말고. 생존 확률이 열에 하나도 되지 않는 수술이었습니다. 세 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눈을 뜨지 못하는 저의 손을 세 딸이 번갈아 잡았습니다. 은서가 낮 시간을 지켰고 은채가 저녁을 맡았고 은지가 새벽을 버텼습니다. 세 딸 모두 병원 복도간이 침대에서 눈을 붙이며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향하는 저의 손을 은서가 꽉 쥐었습니다. 은서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눈 뜨면 우리 셋이 있을게. 꼭 돌아와.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세 딸이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서가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가 두 눈을 감고 입술을 달싹이며 기도를 했습니다. 은지가 복도 벽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다급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더니 세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이에요. 은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벽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서가 수술실 문 앞까지 다가갔다가 두 주먹을 쥐고 멈춰 섰습니다. 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채가 은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지가 은서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세 자매가 수술실 문 앞에 나란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수술실 문 위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병원장이 수술 모자를 벗으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병원장의 이마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세 딸이 동시에 병원장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멈추긴 했는데 다시 돌아왔어. 수술은 성공이야. 은서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은지가 벽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저는 흐린 시야 속에서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세 개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은 은서, 콧날이 빨갛게 달아오른 은채,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은 은지가 제 병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른손을 간신히 들어 올리자 은서가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왼손을 내밀자 은채와 은지가 동시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세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쥐었습니다. 세 딸은 각자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저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은서가 수술 경과를 살폈고, 은채가 몸 상태를 점검했고, 은지가 응급 상황에 대비하며 매일 제 곁을 지켰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빠른 속도로 저는 회복해 나갔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날, 은서가 병실 창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의 은행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오후였습니다. 병실 천장만 바라보는 것이 답답했던 저는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엄마 좀 밖에 데려가줘. 다리도 좀 풀고 싶고. 은채가 복도에서 휠체어를 가져와 제 옆에 세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휠체어에 앉았고 은채가 뒤에서 손잡이를 잡고 밀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넓고 환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섞여 울렸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로비 창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납 창고 쪽에서 거칠고 쉰 목소리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제발요, 제발 수술 좀 해주세요. 이러다 죽어요, 죽는다고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납 창고 앞 바닥에 누군가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환자복을 입은 노파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로 원무과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노파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를 데려오셔야 해요. 보증인이 없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노파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연락이 안 돼요. 보호자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제발 수술만 먼저 해주세요. 저는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쉰 목소리의 결이 고스란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저쪽으로 좀 가보자. 은채가 휠체어를 밀어 수납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파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쑥 들어간 광대뼈, 깊이 패인 눈두덩, 입 주위에 깊은 주름, 살같이 뼈에 달라붙어 해골 같았지만 그 얼굴의 윤곽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복녀였습니다. 30년 전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던 그 시어머니, 양은 냄비로 제 머리를 내리치던 그 손, 엄동설 안에 갓난아기를 아는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던 그 입. 저는 등줄기에서 소름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올라왔습니다. 은채도 노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은채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쥔 은채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채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응, 맞아. 은채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조여졌습니다. 은채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1층 로비로 내려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바로 은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은지야, 응급실에서 로비로 와. 빨리. 은채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제 휠체어 뒤에 다시 섰습니다. 저와 은채는 수납 창고에서 10걸음쯤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바닥에 엎드린 오복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복녀는 여전히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죽는데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직원이 오복녀의 손을 떼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보증인 없이는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오복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찢어지는 듯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은서가 흰 가운을 펄럭이며 나왔습니다. 은서의 가슴에 흉부외과 교수 신분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은서가 성큼성큼 걸어와 제 휠체어 오른쪽에 섰습니다. 은서가 바닥에 엎드린 노파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엄마, 설마. 오복녀야. 은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서가 두 팔짱을 끼고 노파를 응시했습니다. 잠시 뒤 응급실 쪽 복도에서 은지가 뛰어왔습니다. 은지가 제 휠체어 왼쪽에 서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은채가 고개짓으로 바닥의 노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지가 노파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은지는 오복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갓난아기 때 집을 나왔으니 당연했습니다. 은채가 은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야. 엄마 밥상 엎고 냄비로 때리던 그 할머니. 은지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은지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셋딸이 제 휠체어 양옆에 도열했습니다. 새하얀 의사가운 세 벌이 로비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오복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밥상이 엎어진 그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밥알을 줍던 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은 냄비에 머리를 맞고 피가 흐르던 그 밤이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은채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은채야, 저 앞으로 가자. 은채가 휠체어를 밀어 수납 창구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세 딸이 나란히 따라 걸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르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오복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리멍덩한 눈이 먼저 휠체어에 앉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제 오른쪽의 은서에게, 왼쪽의 은지에게, 뒤에 선 은채에게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세 명 모두 새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마다 신분증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복녀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오복녀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멈추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오복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복녀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끌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복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오복녀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복녀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자야. 저는 팔짱을 낀 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복녀가 떨리는 손으로 제 휠체어 양옆에 서 있는 세 딸을 가리켰습니다. 이 애들이 설마. 은서가 오복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목에 걸린 흉부외과 교수 신분증이 형광등 아래에서 번쩍였습니다. 은서가 가온깃을 바로잡으며 오복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내쫓았던 손녀들이요. 여기 셋 다 서 있어요. 이 병원에서 환자 살리는 의사들이에요. 오복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래턱이 덜덜 떨리며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오복녀의 초라한 행색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뼈만 남은 팔뚝, 기름때가 낀 환자복, 맨발에 끌고 다니는 낡은 슬리퍼. 은서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채가 팔짱을 낀 채 휠체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은채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오복녀를 내리깔았습니다. 아들 타령하더니 그 아들이 집을 팔아먹고 도망쳤다면서요. 평생 떠받들던 아들한테 버림받으니까 소감이 어때요? 오복녀의 눈에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한 발 더 다가서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를 때 그 잘난 아들은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있었죠.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면서 내쫓은 거잖아요. 오복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채가 뒤로 물러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지가 제 휠체어 왼쪽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지는 오복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수납창구 직원에게 걸어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강은지입니다. 이 환자는 저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직원이 은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지가 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 보증도 안 합니다. 수술 동의도 안 합니다. 단 1원도 보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점 확실하게 기록해 두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복녀가 은지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보증인이 없으면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복녀가 네 발로 기어서 제 휠체어 앞으로 왔습니다. 앙상한 두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도록 바퀴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오복녀가 고개를 쳐들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어. 내 눈이 멀었어. 천벌을 받았어. 제발 이 늙은 것 좀 살려다오. 오복녀가 제 휠체어 바퀴에서 손을 떼더니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마 가죽이 벗겨지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오복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녀들아, 할미가 잘못했다. 다 내 죄야. 제발 수술만 해다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로비를 오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납 창고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오복녀와 휠체어에 앉은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오복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밥상을 엎고 양은 냄비를 휘두르던 그 표독스러운 기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뚱이로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목숨을 구걸하는 늙은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짓밟고 내쫓고 버린 사람이 짓밟히고 내쫓기고 버림받아 발밑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며 가슴 깊은 곳에 30년간 박혀있던 응어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복녀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피가 묻은 이마 위로 공포에 질린 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오복녀의 앙상한 손이 다시 휠체어 바퀴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쳐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오복녀의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복녀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할 곳이 잘못됐어요. 여기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떠받들던 그 잘난 아들놈을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려요. 우리는 남이에요. 오복녀의 몸이 주저앉으며 축 늘어졌습니다. 두 팔이 힘없이 바닥에 늘어지고 어깨가 꺾이듯 무너졌습니다. 입에서 소리 없는 통곡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은채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자. 은채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로비 바닥에 쓰러진 오복녀를 등 뒤에 남겨둔 채 은채가 휠체어를 밀어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은서가 오른쪽에서 나란히 걸었고 은지가 왼쪽에서 보폭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은서가 제 오른팔을, 은지가 제 왼팔을 잡았습니다. 은채가 제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세 딸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서의 단단한 눈매, 은채의 따뜻한 눈웃음, 은지의 당찬 눈빛. 이 아이들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오복녀의 멸시가, 박종태의 배신이, 거리에서 굶주리던 그 지독한 밤들이 이 세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세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매끄럽고 고운 새 쌍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을바람이 흰가운 자락을 펄럭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세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오복녀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수술비를 대신 내줬으면 어땠겠냐고.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30년 전 한겨울 새벽 갓난아기를 가슴에 묻고 어둠 속을 걸을 때 아무도 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경기를 일으켜 죽어가는데 해열제한 알쌀 돈이 없어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 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재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시멘트를 나르고
계단을 닦고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를 짓밟아도 제 딸들만큼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